이 이야기는 기술적이고 역사적인 사실과 조금의 픽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쇼츠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설명란의 쇼츠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유례없이 다음과 같은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IT 업계에 끼친 영향이나 공헌도보다도 박 기자님께서 우리나라 산업과 사회에 남겨주신 그런 좋은 유산과 공적이 몇 배 더 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이런 발전된 경제, 같은 우리 사회도 불가능하지 않았나. 과연 이 박 회장님은 무슨 일을 했고 또 과연 누구일까요? 1950년대 전쟁이 지나간 한반도는 잔해뿐이었다. 굴뚝은 무너졌고 기계는 고철 더미로 남았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빴고 산업이란 단어조차 사치였다. 그때 세상에 한국을 부르는 말이 있었다. 철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는 나라. 심지어 우리가 만드는 철의 생산량은 일본의 200분의 1, 북한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배를 짓자면 일본 철을 사와야 했고 기계를 만들자면 고철을 녹여 붙였었다. 그러니 산업화란 말은 그저 신문 헤드라인에만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암울한 시절 조용히 그 신문을 덮고 눈을 감은 한 남자가 있었다. 철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않는다. 남의 철로 지은 나라가 언제까지 버티겠나. 그는 군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다. 당시 한국 기업 어디에도 제철소는 없었다. 북쪽에는 일제 때 세운 대형 제철소들이 남았고 남쪽에는 그저 철 쓰레기를 녹여 빚던 작은 용광로 몇 개뿐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철 공장을 짓겠다고? 그건 꿈이지. 나라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박태준은 달랐다. 그는 이 땅의 기술과 산업이 언젠가 서야 진짜 독립이라 믿었다. 전쟁이 끝난 나라에 진짜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기술이라 생각했다. 그의 노트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철이 피처럼 흐르는 나라. 이제 곧 그 한 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불꽃이 된다. 1965년 겨울 청와대 회의실 한 장의 지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 지도 위에는 한국 산업의 미래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다. 태준이 네 말이야. 예, 카카. 우리나라가 진짜로 일어서려면 쌀이나 전기보다 먼저 철이 있어야 된다. 이 나라에 제철소를 지을 사람 니밖에 없대. 카카, 지금은 기술도 자본도 없습니다. 철광석은 있어도 코크스도 고로도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네한테 시키는 기라.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때 제철소 건설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적 도박이었다. 고로를 세우려면 1600도 이상의 온도, 고온을 버티는 내화 벽돌, 그리고 철광석과 코크스를 정확히 비율로 반응시키는 공정 제어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 셋 중 한국에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 태준이 네 믿는다. 이 일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 알겠습니다, 카카. 실패하면 저부터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한 장의 문서에 서명이 올라갔다.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 그리고 그 위엔 네 글자 제철보고. 철로 나라를 일으킨다. 그 명령은 이제 한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단 두 장의 서류를 들고 출국했다. 대한민국 제철소 건설안. 하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믿어줄 나라는 없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미국이었다. 금융 관계자들은 미소를 지었다. 한국이 제철소를 기술도 시장도 전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내민 계획서는 회의장 끝자리에 무심히 밀려났다. 다음은 프랑스 또 독일이었다. 그들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 나라엔 철광석이 없지 않습니까? 저를 사다 쓰면 되지. 왜 만드나?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야. 믿지 않기 때문이지. 그럼 보여주면 되겠군. 그는 비행기 창밖을 보았다. 검은 구름 사이로 고향 바다와 모래밭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불가능이라 말하는 세상과 싸우는 일이었다. 그는 다음 행선지를 적었다. 도쿄. 한때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자들의 땅. 하지만 그곳에서 한국의 제철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비 내리는 도쿄. 1967년 거리마다 갓 세워진 백화점 간판과 일본어 방송이 뒤섞였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남았지만 그 도시는 이미 복구를 넘어 풍요로웠다. 그 속에 한 사람 박태준이 있었다. 하루에 2번 같은 호텔방을 왔다 갔다 하며 회의 자료를 수정했다. 그 아픔은 카드 단 하나, 대일 청구권 자금, 일제가 남긴 상처의 보상금, 그 돈을 제철소에 쓰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회의장엔 냉소만 돌았다. 당신네 한국이 제철소를 철광석도 없고 시장도 없잖소. 그래서 만들 겁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엔 논리보다 신념이 있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 자신의 철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자네 나라 혼자 감당할 수 있나? 우린 배웠습니다. 당신들에게서 기술이며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번엔 그걸 우리 손으로 합니다. 그날 밤 박태준은 호텔 복도에서 흔들리는 형광등을 보며 중얼거렸다. 역사는 언제나 비웃음 뒤에 열린다.
며칠간의 밤샘 끝에 결국 길이 열렸다. 일본 정부가 제안했다. 청구권 자금과 차관을 묶어 기술과 설비 지원 가능.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불을 우리 손으로 지피겠습니다. 그 순간 서류 위에 잉크 자국이 진짜 역사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로 받은 돈이 미래의 산업을 만드는 불씨로 바뀌었다. 박태준은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엔 도쿄 밤거리 불빛이 흐르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돌아가 그 불을 켜야 할 시간이다. 열차가 멈춘 곳 경북 영일만. 지도를 펴면 바다 옆 허허벌판 하나 찍혀 있을 뿐이었다. 논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냥 모래와 바람뿐이었다. 박태준은 그 모래를 한 줌 집어들었다.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그 모래는 이 나라의 현실 같았다.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잡을수록 손끝이 따가웠다. 태준이 모래밭에서 진짜 철을 만든다 카더라. 이거 되겠나? 됩니다, 하카.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땅은 없어도 의지는 있습니다. 허허. 그래 좋다. 자네가 믿는다면 나도 믿는다. 근데 이거 보통 일 아닐 낀데. 그들의 뒤로 거센 바닷바람이 불었다. 모래가 눈과 입으로 파고들었다. 그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그는 현장에 살았다. 땅을 닦고 길을 내고 전기도 없던 곳에 전선을 끌어왔다. 해가 지고 나면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현장. 하지만 그곳엔 하루하루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술자는 자갈밭에서 잠을 자고 노동자들은 식수도 없어 바닷물을 끓였었다. 그래도 그들은 웃었다. 우리 손으로 철 만드는 날 이 모래가 금으로 바뀔 기라. 허허벌판 위에 작은 판잣집이 하나 둘 올라갔다. 그건 사무실이기도 하고 숙소이기도 했다. 언젠가 제철소가 들어설 땅에 사람이 먼저 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숙사, 식당, 학교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모래밭은 조금씩 마을이 되어갔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공장은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모래와 바람뿐이던 영일만은 이제 사람이 사는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곧 대한민국의 철을 만들게 될 사람들이었다. 포항제철 공사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우리 회사 간판 써주이소. 이번 입찰은 좀 봐주이소. 각하 선거 자금 좀 보태야 안 되겠어? 박태준은 밤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청탁은 하루 20통, 보고서는 한 장도 못 썼다. 이래가지고는 제철소 못 짓겠네. 공사보다 청탁이 더 많고 그냥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다. 카카, 이래가지고는 제철소 못 짓습니다. 공사보다 청탁이 더 많습니다. 그래 극하나. 그럼 귀찮은 거 다 막아 삐라. 자네 원하는 거 써보소. 박태준은 백지 한 장을 꺼내 짧게 썼다. 포항제철건 일체 업무를 박태준 사장 전권으로 함. 앞으로 이거 보여주이소. 감히 토 다는 놈 있으면 그냥 내 앞으로 보내래. 그 하얀 종이 한 장은 마패보다 강했다. 그 뒤로 그에게 전화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 종이는 지금도 사람들이 종이 마패라 부른다. 공장보다 먼저 사람부터 세워야 한다. 사람이 모이면 철이 따라온다. 기숙사, 학교, 식당, 병원, 주택단지가 하나씩 올라갔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옆에서 기술자들은 야간 근무를 했다. 하루 두 끼만 먹으며 밤새 도면을 그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왜 제철소보다 학교부터 짓냐고? 이건 공장이 아니라 도시를 세우는 일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이로 굴뚝이 오르고 철물이 흐를 거야. 그래, 공장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다. 그렇게 영일만의 모래밭은 이제 사람이 사는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곧 한국의 철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1970년 초겨울 영일만 모래밭. 아직 콘크리트도 건물도 없던 그 자리에 수백 명의 사람이 줄을 섰다. 그들의 얼굴엔 바람이 먼지처럼 달라붙었다. 박태준은 모래를 밟으며 앞으로 나왔다. 손엔 어제까지 그가 쥐고 있던 도면 몇 장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사람들을 한참 동안 훑어보았다. 우리가 지으려는 이 제철소는 조상의 피와 땀으로 짓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 나라도 무너집니다. 내가 단 하나 부탁하겠어. 이 일에 실패하면 모두 우양우에서 영일만에 빠져 죽을 각오로 임하시오. 누구도 웃지 않았다. 한 사람이 작게 말했다. 예, 그 소리는 순식간에 현장을 덮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합숙소 벽엔 세 글자가 붙었다. 우양우. 뒤돌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가자는 의지였다. 반면 모래밭은 캄캄했지만 천막 아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세 글자는 그들의 기도이자 맹세였다. 하루에 12시간씩 철근을 묶고 용접기를 붙잡고 밥보다 꿈을 먼저 씹던 사람들. 우양우, 돌지 말고 가자 앞으로만. 모든 사람들도 생각했다. 그래, 우리 죽어도 이 불 한번 피워보자. 그날 모래밭에 선 사람 모두가 알았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우양우,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었다. 1973년 6월 9일 새벽, 포항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한쪽 굴뚝에서는 시운전용 송풍기가 돌았고 다른 쪽에선 재선 공정의 압력이 서서히 올라갔다. 그날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고로가 가동되는 날이었다. 수천도의 열이 용광로 벽을 때리고 송풍관에서는 고온의 열풍이 불어넣어졌다. 흑연 벽돌로 쌓은 내화재 사이로 철광석이 가라앉고 산소가 반응하며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공정 온도 1600도 이상 유지. 압력 변동 없나? 예, 정상입니다. 탄소 비율 0.3 예상치 근접합니다. 모래바람을 견디던 사람들, 맨손으로 배관을 조립하던 노동자들, 그 모두가 그 불길을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 굵고 붉은 쇳물이 고로에서 뚫고 쏟아져 내렸다. 이 불이 꺼지면
이 나라의 피가 씻는다. 그 쇳물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건 산소와 철, 그리고 수천 명의 땀과 의지가 섞인 한국의 피였다. 그날 밤 기술자들은 철의 밀도와 성분을 측정했다. 산소 0.25%, 인 0.02%, 정상치였다. 그건 실패할 거라던 세상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었다. 고로 출성구에서 나온 쇳물은 주물 공정으로 흘러가 슬라이그 분리 라인을 지나면서 순도가 99% 이상으로 정제됐다. 이 순철이 곧 제강, 아변 공정을 거쳐 강판이 된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광석에서 철, 그리고 강판까지 모두 한 곳에서 완성하는 일관 제철 시스템이었다. 세계 어디에서도 신생국이 이걸 성공한 적은 없었다. 그날 이후 포항의 하늘엔 붉은 연기가 올랐다. 그건 공해의 연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철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였다. 첫 쇳물이 흘러나온 뒤 포항의 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다. 24시간 365일. 한국은 이제 고철을 녹이던 나라가 아니라 광석에서 철을 뽑고 그 철로 강판을 만드는 일관 제철 국가가 되었다. 처음엔 연간 100만 톤 남짓이었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안 돼 그 생산량은 9배로 뛰었다. 포항은 세계가 놀란 910만 톤급 제철소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제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온도, 압력, 공기 흐름을 센서가 측정하고 컴퓨터가 계산했다. 그건 불길을 다루는 과학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1975년 철 1톤을 만드는데 노동자가 32시간 넘게 걸렸지만 1984년엔 단 9시간으로 줄었다. 10년 만에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그리고 포항에서 멈추지 않았다. 더 큰 제철소가 남쪽 광양에 세워졌다. 4단계로 확장된 광양제철소는 지금도 연간 2300만 톤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제 포항의 철은 전국으로 흘러갔다. 울산에선 배의 뼈대, 자동차의 프레임이 되었으며 서울에선 빌딩의 기둥이 되었다. 한강의 다리, 지하철의 레일, 그리고 수출선의 엔진 속 기어까지 모두 포항과 광양의 불길에서 태어난 철이었다. 1970년 한국의 철 생산은 전 세계 0.1%에 불과했다. 하지만 30년 뒤 그 비중은 5%를 넘겼다. 불을 다루는 기술이 한 나라의 산업을 바꾼 것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술이 쌓이고 철이 흐르며 한국은 드디어 철의 강국이 되었다. 포항에 불이 꺼지지 않던 그 시간, 정치의 바람은 또 한 번 거세게 불었다. 정권이 바뀌고 박태준은 갑작스레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억울한 누명과 조사, 그리고 유배 같은 세월 속에서 4년을 타국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포항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가 세운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그가 남긴 도면 위에서 여전히 철을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명예는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한강의 기적을 만든 엔지니어라 불렀다. 그가 돌아왔을 때 포항제철의 불길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때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불가능이란 단어를 믿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그의 좌우명은 언제나 같았다.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절대 절망은 없다. 2011년 12월 그가 세상을 떠난 날, 포항제철의 굴뚝에서는 하얀 진기가 하늘로 올랐다. 장례식장엔 그의 제자들과 산업인들이 모여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삶은 하나의 제철소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근간이 되었다. 오늘 한국의 모든 철 속엔 그가 지핀 첫 불꽃의 열이 아직 남아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 철로 나라를 세운 사람, 그 이름 박태준이었습니다.